안녕하세요. 네, 시험 잘 보셨어요? 표가 나왔죠. 문제 유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적응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죠. 자, 오늘 이제 달달 사회 모의고사 뭐한 2개월 정도 계속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부분은 간단하게 개관만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전체 4개 논점 다 갖춰서 할 때 그때 조금 자세하게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크게 2가지 논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 조직 풍토, 헬핑과 크로프터의 학교 조직 풍토론이고, 두 번째는 교수 설계 이론. 이 2가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교수 설계 이론 중에서는 생크의 목표 기반 시나리오 이렇게 출제가 됐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논술을 쓰실 때 조금 흐린 것 같은데 괜찮나? 자, 먼저 논제 파악을 합니다. 논제 파악. 그죠?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체 주제를 한번 잡아보고, 주제는 주제어가 있으니까, 그 주제어 핵심어를 토대로 해서 주제문을 한 문장 정도로 작성해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짭니다. 서론, 본론, 개연, 결론까지, 간단하게 핵심 요지를 추려서, 주요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쓰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배점 기준표를 통해서 혹시 빠진 논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 문장의 표현이 이제 적절한지, 그런 것들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 수정하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논제 파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맨 처음에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논제 파악은 문제를 파악할 때 먼저 그 시험지를 보시면 시험지에 지시문이 있고, 두 번째는 제시문이 있고, 세 번째는 배점 기준표,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지시문을 쭉 읽어보는 거죠. 쭉 읽어보면서 주제어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이 됐으면 두 번째는 배점 기준표를 확인하러 들어가죠. 배점 기준표를 쭉 보면서 주요 쟁점과 각각의 배점이 어떻게 분담되고 분할되고 있는지 살피고, 그러고 나서 그 배점 기준표에 나와 있는 주요 논점을 생각하면서 제시문을 읽게 되는 거죠. 제시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옆에다 다 적어 놓아야 되겠죠. 그죠? 또 생각하면 안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 놓습니다. 옆에다가. 그리고 논점별로 이제 그 중심 내용을 떠올리면서 바로바로 옆에 적어 놓죠. 적으면서 그 제시문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논구로 활용될 때도 있으니까 요거 혹시 논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체킹해 가면서 제시문을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논점 자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서 주요 쟁점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논점이 출제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지시문 읽기입니다. 지시문을 읽으실 때는 주요 핵심 논점들을 혹시 뭐 어떤 논점들이 있는지를 잘 보면서 체킹해 가면서, 지시문에 주요 논점들이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혹시 유의사항은 없는지, 특히 이제 그 주제를 뭐 요즘에는 보면 이제 주제 중심으로 쓰게 돼 있으니까 주제를 항상 이제 별표 쳐서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제 의도, 전체적인 이 주제를 중심으로 보면 전체 출제 의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의도로 이 전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4개 논점이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출제가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죠. 짤막짤막하게. 자꾸 연습해 보시면, 바로 이제 기계처럼 숙달이 돼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은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축구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바로 이제 자신의 이론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그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죠. 실제 해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수를 통해서 다시 보완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완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험자 갈 때까지 완성은 못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에 이제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이게 이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매달 또 이제 달달 모이고서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또 한번 그동안 공부했던 거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배점 기준표입니다. 배점 기준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그 2가지 영역을 확인하고 몇 점 배당되는지 총점으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논점 보통 이제 4개 논점이 나오죠. 그 4개 논점별로 배점을 다시 확인해 보면서 세부적으로 4점이면 어떻게 4점이 분할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따기 위한 그 논술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쓰고 화려한 문장을 써도 배점 기준표에 맞는 내용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득점을 생각하면서 득점 포인트에 맞게 글을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심을 읽죠. 재심을 읽을 때는 세 번째가 이제 재심을 읽기죠. 구체적으로 배점 기준표에 나와 있는 그 핵심 논점들을 생각하면서 이 논점별로 읽어 나가다가 이제 중요 내용들을 옆에다 기재하면서 읽어 나가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주제문 작성입니다. 주제문은 이제 그 전체 범위를 확정하죠. 주제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범위 속에서 내 입장을 정리하는데 크게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학적 기반이 많으면 빨리 떠오를 것이지만 좀 부족한 대로 그냥 한 문장 정도 그 주제어를 문장 형태로 서술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요 작성하죠. 화제 형태로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할 수도 있고 문장 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는데 시간상 문장 형태로 작성했다가는 60분 안에 못 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키워드만 뽑아내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키워드 중심으로 해놓으면 키워드를 기억하고 자기 말로 이제 풀어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가 그 장문의 기본 출발은 오럴 컴포지션, 구두 장문이에요. 구두 장문. 말로 자꾸 해봐요. 말로. 여기서부터 보통 우리가 장문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옮길 때 잘 안 옮겨져요. 그래서 첫 번째 장문하는 출발이 바로 구두 장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했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을 공부하실 때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딱 이렇게 했다가 잘 표현이 안 될 때는 이제 그 문장을 한번 전체로 쭉 읽어보고 훑어보고 괜찮으면 그 표현을 그냥 가져가려고 하고 어려우면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 말로 간단하게 해놓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쓰기죠. 서로 쓸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오늘은 이제 지난 3월하고 좀 달리 다른 방법으로 좀 바꿔봐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서론 쓰기 방법 똑같아요. 이게 시간이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한 10분 정도 이상 시험장 가서 이거 서론 갖고 한 10분 넘게 잡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차피 서론 점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그럼 뭘 10분씩이나 20분씩이나 잡고 있습니까? 그냥 1분이면 충분해요. 1분이면. 연습이 안 돼서 그렇죠. 연습이. 그런 사고의 그 메커니즘만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저하고 한 달 정도만 연습하시면요. 서론 막 글을 쓰고 싶어 할 정도로 서론 보자마자 바로 개요 짤 때도 서론부터 그냥 보통 개요로 이제 본론부터 짜는데 서론부터 바로 쓰고 싶어져요. 그냥. 그만큼 이제 쉽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제 그 도의 문장 간단하게 한 문장 쓰고 두 번째가 뒷받침 문장을 씁니다. 그 도의 문장은 약간 포괄적이겠죠. 포괄적인 도의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포괄적인 도의 문장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도의 문장 한 문장 쓰죠. 그 다음에 한 문장, 여기도 한 문장 내지 한 두 문장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주요 논점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죠. 요 한 문장, 한두 문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두 문장이 뭡니까? 요 주요 논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논점, 2번 논점, 3번 논점, 4번 논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하고 연관해서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지금 우리가 이제 하프이기 때문에 2개 논점만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풀었었는데 이제 4개 논점이면 서론은 한 5줄 넘으면 절대 안 돼요. 서론은 절대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넘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5줄 안에 여러분들 시험 답안지에 줄 5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4개 논점을 한 문장 조금 많이 길어질 수 있겠죠. 3문장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한두 문장 정도로 이렇게 붙일 건 붙이고 떨어뜨릴 건 떨어뜨려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이죠. 본론은 이제 문단별로 논점이 4개면 4개 문단으로 한 글자 들여쓰기를 해서 4개 문단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량은 이제 각각 같은 비중으로 보통 한 6줄에서 8줄 정도 많이 씁니다. 일단 완벽하게 다 채우면 10줄 정도인데 10줄 넘어가면 다른 부분에 좀 그 페이지 수가 넘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6줄에서 8줄 정도 쓰게 될 겁니다. 한번 써보시면 그다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10줄까지 다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60분 안에.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문 형태로 논점 질문 형태로 바꾸고 그 질문에 답변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빠지지가 않겠죠. 질문에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요, 논점들을 뽑아내면 되겠죠. 그럼 얘가, 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주제어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논의하라. 그러면 이런 논의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주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문단은 이 주요 논점에 대한, 이 주요 논점의 내용이 4개다. 내용 4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제문 작성, 이렇게 들어가겠죠. 주제와 연계해서 서술해야 되니까. 이 마지막 주제가 주장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근거가 되고. 그래서 미괄시 형태로, 문단이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은, 전체 주제, 아까 생각했던 그 주제를 첫 번째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각각 4개의 논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발전적 의견 제시인 전망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수정하기. 수정할 때는, 전체를 쭉 보는 거죠. 문단이 4개 다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논점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좀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 이게 빠진 게 없는지, 있는지, 그 다음에 한 문장 표현이 어떤지,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가 어떤 게 빠져 있는지, 잘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최종 요소를 고려해서 수정해야 돼요. 우리는 점수를 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조금 빠르게 진행합니다. 첫 번째, 그 지시문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지시문 보시면, 잘 보이나? 조금 흐릿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잘 보여요? 흐릿하지 않아요? 괜찮나? 괜찮아요? 자, 보십시다. A중학교 초임교사, 이교사와 경력교사, 김교사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요 논점이 2가지죠. 학교 조직 풍토와, 이교사의 교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 주제가 나와있죠? 주제어. 주제어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춰서 논하라. 라고 했어요. 주제어. 주제어가 뭡니까? 바람직한 학교 풍토 조성. 학교 풍토를 조성하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학교 풍토를 왜 조성해야 될 건가? 왜? 뭐, 학교 풍토는 학교 조직에 있는 어떤 그 분위기죠. 그죠? 학교 조직 속에 있는 분위기. 교육 행정 보면 이제 교육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성, 퍼스널리티가 있다는 거죠. 그 퍼스널리티가 그 풍토를 만들어내고 인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왜, 바람직한 풍토를 왜, 여러분들 사람도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성격이. 왜 그 조직이 이런 바람직한 인성, 바람직한 분위기를 갖추어야 되는가?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 조직이면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뭐 회사 조직이면 회사의 바람직한 풍토를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 당연히 우리가 교육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학교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주제문. 또는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학교 조직 풍토가 조성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주제문인데, 그죠? 이게 주제문이 결론의 마지막 문장이다. 결론에서 딱 잡아주는 겁니다. 전체로. 그럼 나머지 논점들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주제잖아요? 이 전체 주제. 이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제 4문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2문단만 나오는 거지만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든지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관지어서 논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 첫 번째 논점하고 두 번째 논점, 네 번째 논점.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여기서 요구되는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소주제가 나오겠죠. 소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고 또 소주제. 이 소주제들이 전부 다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하고. 그러니까 얘 소주제는 얘하고 얘를 연관지어서 소주제를 쓰게 되는 거죠. 얘하고 연관지어서 얘 소주제가 나오고, 이 전체가 이 주제다라는 게 이렇게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단별로 주제가 있는 건데, 이 문단별 주제가 서로 병렬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전체 글의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올 때 전체 주제를 언급해 주는 게 좋겠죠. 서론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전체 주제문 한 문장 작성해버리면 이제 딱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끝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배점 기준표입니다. 배점 기준표로 지금 이제 하프이기 때문에 4.4점에 배당돼 있죠. 첫 번째 OCDQ에 나타나는 ABF 중학교의 학교 조직 풍토라고 되죠. 4점이니까 얘 세 개 풍토를 서술해주면 4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세 개인데 4점이 배당되어 있는 이유는 각각의 풍토 그 언급, 자율적 풍토인지 뭐 통제적 풍토인지 언급해주면 1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충실하게 설명해주면 3개. 3개 중에 한두 개라도 그 최종 기준표도 달라요. 하나라도 설명해주면 1점 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3개 다 충실하게 설명해주면 1점 주겠다. 가능하면 3개 다 충실하게 설명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설명 간단하게라도 해주면 4점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이 교사가 준비한 교수 모형의 특징. 지금 교수 모형이 뭔지 안 나타나 있죠. 안 나타나 있으니까 제시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교수 모형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논점을 확정해야 된다. 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성 요소와 유의점이죠. 딱 잘라보니까 얘가 두 가지가 2점, 이거 하나씩 1점 이렇게 배당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좀 간단하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 표현들 있죠. 그거 보시면 이제 이 구성 요소 2개와 그 다음에 이 주제어와의 연계해서 논의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주제를 연계시키고 하나의 구성 요소에 주제를 연계시키고 이렇게 논의해달라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제시문을 봐야 되겠죠. 제시문 보면 이제 그 헬핀과 크로포트가 이제 여기를 하고 있죠. 헬핀과 크로포트의 조직 풍토 개발 척도, 조직 풍토 개발 질문지를 교사들에게 돌려서 교사들의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고 교장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헬펀 크로포트는 이렇게 6개의 조직 풍토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행동 특성은 사기, 장애, 친밀, 일탈. 교장 행동 특성은 추진성, 배려, 생산성은 또 다른 말로 과업, 냉담성, 다른 말로 초연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요 네 가지 행동 특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 6가지의 교직 풍토를 제시하고 있죠. 자, 교직 풍토 제시할 때 우리가 이제 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합니다. 사기가 가장 높은 순으로, 사기가 63, A 중학교 가장 높죠. 요거를 이제 개방 풍토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방. 그 다음에 자율 풍토죠. 자율적인 풍토. 그 다음에 통제적 풍토, 친교, 간섭 또는 친권, 폐쇄 풍토. 이렇게 이제 계좌통, 친간폐 풍토 6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 교사 행동 특성은 사장 친일, 그 다음에 교사 행동 특성은 추진성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추진성을 솔선수범이라고도 번역하죠. 그 다음에 배려성을 인화라고도 번역합니다. 추인. 생산성을 이제 과업이라고도 하죠. 과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추인과 냉담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방풍토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죠. 보시면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게 이제 A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가장 높죠. 여기 보시면 4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친밀성도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4기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만족을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이 일에 헌신. 그래서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료 간에 선생님들 간에 상당히 우애가 상당히 깊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유대관계. 인간적으로 잘 어울린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동료 교사들과 서로 잘 그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에서는 충실하고 있다는 선생님들이. 두 번째 교장 행동 특성은 추진성이 가장 높죠. 추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솔선수범해서 교사들을 동기화시키고 학교 운영을 잘 할 때 추진성이 높다라고 솔선수범한다. 교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배려성도 선생님에 대한 배려, 인화, 인간적인 관계죠. 교사에 대한 인간적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야말로 활기차고 살아있는 생생한 풍토. 이거를 개방풍토다. 이런 것도.
두 번째 자율풍토죠. 비교사, 비학 비중학교. 비중학교를 보시면 4기가 높죠. 그리고 친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기와 친밀성이 높습니다. 역시 A중학교처럼. 그 선생님들끼리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적인 교우 관계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유대 관계라든지 친밀한 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교장을 보시면 교장은 생산성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죠. 생산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초연하고 있다. 선생님들에게 초연하다는 말은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는 거죠.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과업을 중시하지 않는 풍토.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는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잘 인간적인 유대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업무는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교장 선생님이 과업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장은 원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과업을 강조하고 있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 개방 풍토하고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허용적인 풍토이지만 생산성은 높지 않다는 거지. 생산성은. 그 다음에 C중학교는 통제죠. 통제 풍토는 보시면 이 가장 높은 점수가 이제 그 장애죠. 장애라고 하는 것은 방해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사를 상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라고 교사가 지각하고 있는, 맨 쓸데없는 일 만들어서 방해하고 있다. 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학생들, 선생님들까지 관계는 별로 친밀하지 않죠. 교사 상호 간의 인간적인 우호 관계는 약하면서도 교장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교장은 굉장히 생산성을 강조하고 과업을 강조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리 원칙만 강조하겠습니다. 원리 원칙을 준수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면서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풍토를 통제 풍토다. 그다음 친교 풍토는 그야말로 그 친밀한 관계, 친밀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일은 별로 안 해요. 일은 별로 안 하면서 계속 어울리고 놀고 인간적인 우호 관계는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장은 어떤가? 교장은 굉장히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인화를 중시하고 교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려를 잘 해주고 있고, 과업은 그냥 저 뒷전으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교장하고 교사가 상당히 인화적인 인간관계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인간적인 그 분위기입니다. 인간적인 친교적인 분위기죠. 간섭입니다. 친권적이다라고도 하죠. 간섭을 보시면 사기가 떨어지고 있죠. 선생님 사기도 떨어지고 낮죠. 그 다음에 뭐가 높습니까? 일탈 정도가 높죠, 그죠? 일탈. 사기는 저하되고 업무에는 관심이 없고 교사가. 그럼 교장의 행동 특성을 보시면 교장은 생산성을 강조하고 인간적인 배려는 어느 정도 하면서도 과업을 중시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인간적 배려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아이는 정작 공부는 하지 않고 사기는 떨어지고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간섭적이다 또는 친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폐쇄적인 거는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죠. 이 중에 사기가 제일 떨어지고, 사기는 극도로 떨어지고 있고 업무에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그 원리 원칙만 강조하면서 또 과업을 중시하고 있고 인간적 배려는 하지 않죠. 인간적 배려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 솔선수범도 하지 않고 인간적 배려도 하지 않으면서 원리 원칙이 강조하고 과업을 중시하고, 교사는 업무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서도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풍토를 폐쇄 풍토다.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 중에서 이제 A 중학교하고 A, B, F 요거 해달라는 거죠. 요거 이제 요 표를 보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 교사의 그 수업에 대해서 보면 수업 목표가 북한 핵 문제, 지금 아주 이제 뉴클리어 아주 첨예하게 되고 있으니까 계기 수업을 하겠다. 계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교육과정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업의 형태입니다. 교육과정에 보면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특정한 계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가 좀 이렇게 심각한 핵 문제가 최근에 나온 거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이 없죠. 교육과정 내용이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사회과를 가르친다면 사회과 선생님들은 합리성, 뭐 합리적 의사결정, 비판적 의사결정, 뭐 비판적 사고 이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대신 이 내용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막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수업 내용으로 끌고 오는 거니까. 교육과정 내용에는 없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건이나 상황 등을 계기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계기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그 열강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가상적으로 참여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비판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 자 요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게 시나리오를 짜고 이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뭐 미션도 나오고 임무도 주어지고 뭐 상황을 구성하고 싶은데 이 상황 구성하는 게 잘 안 떠오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목표 기반 시나리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 기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자연스럽게. 내추럴 러닝. 내추럴 러닝은 이제 실제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치 길을 찾을 때 보면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노량진까지 가야 되겠다. 노량진은 목적지를 정했지만 사실은 서울에서 노량진까지 가는 길을 공부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길도 물어보고 찾아보고 오다 보니까 전체 길이 익혀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실제로 행동하면서 learning by doing. learning by 실제 행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그 수업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 배경 하에서 나온 게 목표 기반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목표가. 딱 일단 학습에서는 이런 여러 목표를 딱 잡고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가상적인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가상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꾸민 다음에 그 가상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 행동을 해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수업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게 목표 기반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시나리오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수업 모형을 시나리오 그 목표 기반 시나리오다라는 이게 바로 교수 설계 이론 중에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절묘하게 결합하고 있는 게 이거죠, 그죠? 구성주의는 목표가 처음부터 정해지지는 않잖아요. 객관주의 목표를 정해놓고 출발하죠. 여기 객관주의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출발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내용을 구성하고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주의하고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게 목표 기반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목표 기반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목표죠, 그죠? 뭘 목표로 할 것인가? 수업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학습자들이 이 GBS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먼저 설정할 겁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들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먼저 설정하게 되고 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각각의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미션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션을 좀 더 구체화해서 어떤 상황을 이런 이제 뉴클리어 같은 이런 이제 핵 문제 같은 이런 상황들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이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표지 이야기다, 커버 스토리도 짜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도 부여받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운영하고,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 자원들이 필요하니까 정보 자원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문제 해결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걸 피드백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스캐폴딩하고 도와줄 수 있는 피드백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표지 이야기가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이제 목표 기반 시나리오 GBS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목표라는 게 목표. 학습이라고 해서 바로 목적 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목적 지향적인 활동 이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 지향적인 학습 목표 지향적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그 목표 지향적인 활동은 기대 실패를 통해서 촉진된다는 거예요. 기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서울역에서 그 노량진까지 올 때 목표를 서울 그 노량진으로 정했을 때 택시를 타는 것이 빠르겠지. 지하철 타는 것이 빠르겠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기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기대가 실패해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걸 메꾸려고 하죠. 그 부족한 지식과 정보를 보충하면서 학습이 나타난다는. 그래서 기대 실패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촉진 기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어 그 구성주의에서나 마찬가지로 사례를 중시한다. 문제 해결은 우리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례를 통해서 축적된 지식은 비슷한 유사한 사례에 쉽게 적용되면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서론 써야 되겠죠. 서론은 주제어가 학교 풍토 조성, 바람직한 풍토 조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주제어, 주제가 바로 핵심어죠. 이 핵심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핵심어가 있죠. 그다음 핵심어 플러스 서술어죠. 서술어. 서술어는 중요성을 얘기하면 되겠죠. 중요하다, 필요하다, 의미가 있다,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핵심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핵심어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학교 풍토 조성이 부각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 중시되고 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핵심어 플러스 주제어 끝. 그 다음에 나머지 앞에만 좀 보충해주면 되겠죠. 보충. 시사로 들어가 버려. 시사. 최근에서 최근. 이거 이제 보충하는 겁니다. 최근 학교 혁신이 강조되니까 바람직한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를 간단하게 보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도입문이죠. 도입문은 요것만 기억하십니다. 핵심어와 중요성. 앞에 간단하게 목적을 언급할 수도 있고요. 학교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학교 조직 풍토가 필요하다. 또는 학교 조직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뭐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어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그거 출제했잖아. 내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줄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보시면 마지막 부분은 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논점을 검토하면서 주제 요거 주제를 내가 논의할게. 됐죠?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되는 거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는 게 뭡니까? 여기까지잖아요. 학교 조직 풍토로 조성이 힘써야된다. 두 번째는 요 교수 모형 각자 수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정답은 없습니다. 요거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논점. 먼저 A 그 다음에 B와 F 학교의 풍토를 설명하라고 그랬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헬핑과 크로포트의 조직 학교 조직 풍토론이니까 간단하게 도입 문장으로 학교 조직 풍토가 뭔지 간단하게 개념 설명해주고 들어가야 되겠죠. 헬핑 크로포트가 이제 교사 행동 특성, 교장 행동 특성 등을 교사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토대로 해서 조직 풍토 6가지로 유형화시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적통 진간패.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중요 논점 들어가죠. A 중학교는 뭐냐? A 중학교가 뭐냐? 그러더니 개방적 풍토야. 답변해주고 설명해주면 되겠죠. 개방적 풍토. 그 다음에 교사 사기가 상당히 높죠. 추진성도 맥이 높습니다. 뭐 친밀성도 높고요. 배려성도 높고 다 써도 되고 뭐 적절해서 써도 되겠고요. 그 생산성을 강조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에 헌신하고 있더라. 두 번째 B중학교입니다. B중학교는 자율적 풍토다. 이렇게 답변해주고 그 다음에 자율적 풍토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표를 잘 보면 사기도 높고 친밀성도 높죠. 상당히 자유롭더라. 교장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있지만 과업을 강조하지 않았대. 과업을 강조하지 않은 그런 풍토더라. 그러니까 너무 막 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원리 원칙만 잘 지키면, 룰만 잘 지키면 알아서 해. 굉장히 자유롭죠. 자율적인 풍토를 조사하거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F중학교죠. F중학교는 패스회다, 패스회. 사기는 극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탈. 업무로부터 떨어졌어. 업무에는 무관심하고 있고, 교장은 또 굉장히 냉담하면서 과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풍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주제, 소주제죠? 이거. 소주제를 언급해주면 된다. 이를 토대로 해볼 때, 이건 이제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각자 알아서 적절한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여기는 보시면 이제 이를 토대로 볼 때 바람직한 학교 풍토를 조성하려면 교사들이 자율적인 풍토를 조성하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신 업무에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학교장은 솔선수범해서 교사를 동기화시키면서 학교를 잘 운영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개방적 풍토의 형태로 이렇게
언급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논점입니다. 학교 풍토는 교사의 교수학습과도 직결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살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교사가 준비한 교수 모형의 특징 했으니까 이 교사가 준비한 교수 모형이 뭐냐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사가 준비한 교수 모형은 목표 기반 시나리오 모형이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죠. 목표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에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목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소위 모형을 말한다. 자, 이제 논점이죠. 논점. 첫 번째 특징 설명하면 첫째 목적지향적이다. 어떻게 목적지향적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면 되겠죠. 실제 상황에 있는 그 목적을 수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학습하게 된다는. 두 번째는 사례 기반이다. 사례 기반 또는 그 이 목적지향적인 학습은 기대 실패를 통해서 촉진된다. 목적지향적인 학습은 기대 실패를 통해서 촉진된다. 이거 써도 되고 사례 기반이다. 이거 써도 되겠죠.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유사한 문제 직면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2점짜리 해결됐죠. 두 번째 단편 이 교사가 고민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그 고민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커버 스토리야 해놓고 커버 스토리가 뭔지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이야기 형식적으로 그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거 구체적으로 커버 스토리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의점이라고 했죠. 이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요. 이야기가 실제적이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실제성 구성주의적 측면이잖아요. 구성주의적. 요거 유의점. 그 다음에 주제요. 이렇게 보면 풍토 조성을 하려면 교수학습 방법과 이론을 개발한 협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풍토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다른 내용 써셔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여기는 약간 교수학습 부분이 있지만 또 주제가 이게 풍토이다 보니까 여기 연결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 이론 얘기도 나오고 풍토 얘기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또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문장 주제문. 그 다음에 각각 두 개의 논점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바람직한 학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개방적인 풍토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고, 두 번째 이것은 교사들이 서로 교과주의 스타일 빼서 서로 힘을 합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고 이 교수학습 이론을 만드는 같이 힘을 어울려서 교수학습 이론을 만들어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라고 전망은 안 하셔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달 5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